지금부터 로봇 매니플레이터 제어기 설계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앞 세션에서 만든 로봇 물리 모델을 사용을 해서 로봇을 동작하기 위해 모션을 계획하는 방법과 이를 추종하기 위한 제어기 설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앞 세션에서 오늘 사용하는 이 예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세션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모션 플래닝과 제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집중해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퍼셉션 앤 타겟 제너레이터는 카메라 컨피규레이션에 로봇이 위치했을 때 포인트 클라우드와 사과에 대한 타겟 포즈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 관심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와 타겟 포즈 정보는 이미 저장해서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퍼셉션 부분은 이렇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퍼에 대한 내용도 관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홈 컨피규레이션은 단순한 시뮬레이션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복잡해 보였던 그림이 정리가 되면서 3개의 태스크를 반복하는 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RGB-D 카메라로 사과를 찍는 위치인 카메라 컨피규레이션과 사과를 담는 상자의 위치인 크레이트 로케이션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퍼셉션을 이미 해서 사과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퍼셉션 레디 플래그를 설정을 하고 타겟 로케이션을 알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로봇이 이동할 모든 목표 위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경로 계획과 제어를 통해서 로봇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 발표할 내용은 예제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의 태스크에 대한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상위 제어기, 그리고 실질적인 로봇 동작을 위한 모션 플래닝과 제어기 설계, 이렇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위 제어기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보겠습니다. 갑자기 스테이트 플로어가 나왔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나왔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태스크 스케줄러를 스테이트 플로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스테이트 플로어는 무엇일까요? 자, 손으로 그린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스테이트 플로어로 이용을 하면은 자, 똑같습니다. 나의 머릿속에 있는 로직을 스테이트 플로어로 쉽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트 플로어는 상태 머신을 개발하는 환경인데 상태 머신의 흐름을 한눈에 들어오도록 설계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하고 검증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테이트 플로어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여기 3개의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폴트로 시작을 하죠. 이렇게 다른 상태로 넘어갈 때 조건을 따지게 되고 물론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해당 스테이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스테이트 플로어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규칙으로만 동작합니다. 매우 쉽죠? 그럼 동일한 로직을 시뮬링크로 표현해 봅시다. 이 시뮬링크 모델이 뭘 의미하는지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C코드는 어떨까요? 어떤 로직을 코딩해 놓으시는지 바로 보시고 알 수 있으신가요? 알기도 어렵고 길이도 매우 깁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로직이 간단한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이건 어떤가요? 동일한 로직처럼 보여도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폼은 4번을 돌려야 합니다. 스테이트 플로어는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그럼 C코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코드 디버깅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렵습니다. 본인이 짠 코드도 시간이 지나면 헷갈리는데 다른 팀원이 짠 이런 코드를 받게 되면 매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테이트 플로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사용하는 예제 시뮬링크 모델을 보겠습니다. 태스크 스케줄은 여기 있고요. 입력을 3개를 받는데 앞서 말씀드린 3개의 스테이트를 이동할 때 필요한 조건을 검사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퍼셉션 블럭을 활성화하는 퍼셉션 트리거, 모션 플래닝 수행을 활성화시키는 플래닝 트리거가 있습니다. 3개의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타겟 포즈를 지정하는 스테이트 컨트롤도 태스크 스케줄로 출력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퍼셉션 블록의 출력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와 타겟 포즈는 앞서 이미 정해져서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스크 스케줄러 블록을 열어보면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스테이트 플로우로 구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그림을 비교해보면 카메라 촬영 위치로 이동하는 홈 스테이트, 사과를 잡으러 가는 그랩 스테이트, 사과를 놓는 상자로 이동하는 릴리즈 스테이트로 상위 스테이트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스테이트의 하위 스테이트에는 타겟 포즈에 맞는 모션 플래닝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된 경로를 따라가도록 제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제 스테이트 플로우를 통해 시작 포인트, 골 포인트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로봇이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모션 플래닝을 해보겠습니다. 모션 플래너는 우선 세 가지 중요 입력을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는 로봇 매니플레이터가 계획할 움직임을 시작할 시작점, 그리고 목적 지점, 마지막으로는 충돌 회피를 위한 장애물 환경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장애물에 대한 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가 입력될 겁니다. 이 정보로 장애물을 모델링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궤적을 생성을 합니다. 여기 이제 컨피규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요. 발표에서 계속 사용할 용어이기 때문에 컨피규레이션과 포즈에 대해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포즈는 자세입니다. 위치와 방위를 함께 표현하는 용어이고요. 로봇의 각 조인트 위치를 조합한 것을 컨피규레이션이라고 정하겠습니다. 이 궤적을 만들어내려면 어떤 작업을 필요로 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문제는 포워드 키네미틱스와 인버스 키네미틱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전체 로봇 중에 태스크를 수행하는 부분, 즉 엔드 이펙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엔드 이펙터는 보이는 것과 같이 로봇을 구성하는 링크와 조인트에 의해 위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로봇을 제어한다는 것은 곧 엔드 이펙터 자세를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조인트 변이를 환산해서 제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환산 작업을 인버스 키네미틱스라고 하고, 반대로 조인트 변이들의 조합이 엔드 이펙터를 어디에 위치시키는지 계산하는 작업을 포워드 키네미틱스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포워드 키네미틱스와 인버스 키네미틱스는 경로의 생성이나 물체와의 충돌 검색, 제어의 모든 곳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충돌 간섭 체크입니다. 아무리 효율적인 궤적을 생성을 했더라도 장애물과 충돌이 있다면 로봇이 파손되거나 심지어 안전사고가 발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로봇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충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외부 물체와의 충돌이고, 다른 하나는 로봇 링크 간의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충돌 체크는 자주 반복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고 강건한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경로 계획입니다. 경로는 시작점과 목표점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점, 즉 웨이포인트들로 구성이 되는데, 이 경로를 나타내는 웨이포인트들은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충돌 걸생을 통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경로를 일단 찾아야 되고, 시작점에서 목표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무수한 경로 중에 소비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짧은 거리를 그 로봇이 구현 가능한 움직임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로봇의 액추에이터인 모터가 낼 수 있는 최대 토크와 속도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경로 계획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각 웨이포인트를 언제 지나게 할 것인지 시간 개념을 추가해 궤적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앞으로 사용을 자주 할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경로는 공간적인 정보, 즉 로봇이 목표 지점에 돌아가기 위한 상태에 대한 정보라면, 궤적은 여기에 시간 개념을 추가를 해서
웨인 포인트를 지나는 시점의 속도, 가속도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계획한 경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시간 개념을 추가해서 실제 로봇이 궤적을 추종할 수 있도록 속도와 가속도가 연속성을 가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네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소개된 네 가지 모션 플래닝의 주요 알고리즘을 어떻게 매트랩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워드 PNTS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로보틱스 시스템 툴박스에 포함되어 있는 로봇 모델을 로드 로봇 함수를 써서 불러오겠습니다. 즉, 로보틱스 시스템 툴박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함수는 리지드 바디 트리 모델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코드를 보면 랜덤 컴피규레이션 명령을 이용해서 임의의 컴피규레이션을 로봇이 가지게 한 다음에 그때 각 조인트의 변이를 Q0라고 받습니다. 그럼 Q0라는 컴피규레이션에서 엔드 이펙터의 포즈는 어떻게 생성을 할까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인자가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로봇 모델입니다. 이거는 왜 들어가는 걸까요? 링크의 길이나 조인트의 타입들과 같은 정보가 있어야 삼각함수를 써서 이어 붙이면 엔드 이펙터의 포즈가 나오겠죠. 로봇 모델이 이런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조인트들의 각도값도 알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각 조인트들의 조합인 configuration Q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무엇일까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까지의 상대적인 위치를 구하실 것인지 정해야겠죠. 그걸 정하는 겁니다. 지금 사용하는 로봇은 7자유도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 컨피그레이션이 빨간 박스처럼 7개의 조인트 위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이 들어가고 나면은 베이스를 기준으로 엔드 이펙터의 포즈가 계산이 되는데 4x4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3x3 매트릭스는 로테이션에 관련된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트랜스레이션 벡터는 포지션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엔드 이펙터의 포즈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인버스 키네틱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로봇 모델을 입력으로 RK라는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컨피규레이션을 구해낼 텐데 어떤 부분의 포즈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을 넣을 것인지 정해야겠죠. 여기서는 엔드 이펙터에 타겟 포즈를 넣은 겁니다. 이때 반복적인 솔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웨이트 값들은 조인트의 개수만큼 지정을 합니다. Q1이라는 것은 최적화를 수치 계산적으로 풀려면 초기값이 중요하겠죠. 이게 초기치가 됩니다. 저는 여기서 홈 컨피규레이션이라는 것을 초기치로 만들어 넣을 겁니다. 인버스 키네매틱스는 엔드 이펙터의 포즈가 같다고 해서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로봇의 형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치의 영향을 받습니다. 초기치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컨피규레이션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오른쪽의 그림처럼 두 로봇은 똑같은 엔드 이펙터 타겟 포즈를 가지고 있는데 컨피규레이션은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러면 아래 로봇처럼 완전히 꼬여있는 컨피규레이션을 원하시는 건가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걸 제대로 표현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니셜 컨디션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형태에 가까운 이니셜 컨피규레이션을 넣어주면 그쪽으로 수렴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전 타임에 이니셜 컨피규레이션을 많이 넣어줍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컨스트레인트를 넣어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버스 키네틱스 말고 제너럴라이즈드 인버스 키네틱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컨스트레인트를 부여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로봇 형상에 가까운 컨피규레이션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컨피규레이션이 있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카테시안 바운드 컨피규레이션이 있습니다. 카테시안 좌표계에서 로봇이 벗어나지 못하는 XYZ 민맥스 바운드를 주는 컨피규레이션인데요. 실제 로봇을 사용할 때 세이프 스페이스를 설정하고 기능을 설정하고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와 비슷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가지 컨스트레인트를 조합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C코드로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너럴라이즈드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사용하는 컵을 집으로 가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면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Z축에 제한을 주면서 컵 근처까지 크게 움직이는 모션과 그 다음 컵을 안전하게 잡기 위해서 방향을 에이밍하면서 로봇이 휙 돌아가지 않도록 조인트 각도 제한을 주면서 컵에 접근하는 이 2가지 프로세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확히 원하는 모션이 있을 때 적절한 컨스트레인트를 주면서 모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인터랙티브 리지드 바디 트리입니다. 실제 로봇을 티칭 펜던트로 경유점을 지정을 하듯이 GUI 안에 로봇을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컨피규레이션을 만들고 이때의 각도를 얻어내는 겁니다. 로봇을 로드해서 인터랙티브 리지드 바디 명령을 사용해서 그리면 자동으로 엔딩 팩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빨판옥의 원과 회색 원이 그려집니다. 빨판옥 색의 원을 선택하여 움직이면 엔드 팩터의 오리엔테이션을 조정할 수 있고 회색 원은 오리엔테이션 변화 없이 로봇을 움직입니다. 물론 엔드 팩터 대신 다른 부품을 지정하여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위치를 변화시켜 가면서 add configuration 명령을 매틀랩 창에 입력을 하면 이때의 로봇 컨피규레이션이 오브젝트 안에 누적되어 저장이 됩니다. 여러 컨피규레이션을 저장을 해놓았다면 아래와 같은 간단한 스크립트를 통해 컨피규레이션을 연결하는 로봇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기능을 시뮬링크에서 사용을 하려면 매틀랩 펑션 블럭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시뮬링크를 위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블록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총 5가지 블록이 있는데요. 이 블록들 안에서는 똑같이 리지드 바디 오브젝트가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위한 get transform 블록에서는 매틀랩 워크스페이스에 정의된 gen3라는 리지드 바디 트리를 기입을 하면 이 리지드 바디 트리 오브젝트에 정의된 바디를 리스트 윈도우에서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엔드 이펙터의 포즈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사용해서 조인트 컨피규레이션을 계산을 하고 로봇을 동작시키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엔드 이펙터가 움직이려고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고려하지 않고 XYZ 트랜슬레이션만 넣은 겁니다. 그리고 4x4 매트리스를 중간에서 변환을 합니다. 그럼 그것을 포즈로 넣어주게 되는데 인버스 키네매틱스 블록을 이용을 해서 컨피규레이션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전에 계산된 컨피규레이션이 이번 계산의 이니셜 개수로 즉 초기치가 될 수 있게 피드백을 만들어주면 다음과 같이 로봇이 동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